바로 옆자리 동료랑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 형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은 60%만 받고 명절 상여금은 아예 못 받는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하죠.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런 고용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만든 교육 자료인데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해요. 어떤 점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분명히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할까요? 이 법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차별은 나쁘다, 거나 이런 법이 있다, 이런 표면적인 접근을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만약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또 관리자라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법의 논리랑 실제 판례의 그 속뜻을 짚어드리는 거죠. 네네. 법 조항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면 왜 어떤 차별은 인정되고 또 어떤 주장은 기각되는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간극의 현실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떠 벌어집니다. 그렇죠. 202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88만 1,000원이에요. 정규직은 348만 원이니까 딱 54%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임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퇴직금,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 수혜율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돼요. 바로 그 숫자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이걸 3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아, 3가지요? 네. 첫째는 고용의 지속성.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여기에 따른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간제, 계약직이 전부 여기에 속하죠. 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분들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근로 시간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파트타임. 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트타임 근로자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법적으로는 소정 근로 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말하고요. 이 안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근로 제공 방식에 따른 비전형 근로자인데요. 파견이나 용역처럼 고용관계랑 사용관계가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인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현실의 임금 격차가 저렇게 크다는 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법에 어떤 허점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분들을 보호하는 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대체 뭔가요? 핵심 원칙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네, 같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면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죠. 그리고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2가지 중요한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네.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장치인데요. 바로 2년 사용기간 제한입니다. 아, 그 유명한 2년 룰이요.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정확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 기간을 막 쪼개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족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명확한 경우, 혹은 휴직이나 파견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 그리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이죠. 잠시만요. 그 예외 조항이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특히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걸 악용할 소지가 너무 커 보여요.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한 체육지도사가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는데 회사는 체육지도사는 전문직이니까 예외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그렇죠.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시도와 그걸 막으려는 법원의 해석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아,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을 굉장히 엄격하고 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사용자의 남용 방지랑 고용 안정이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직책 이름이 전문직처럼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원은 그 체육지도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봤어요. 실제 업무를요? 네. 행정사무가 주된 업무였다면 그건 명칭만 전문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전문성의 여부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 장치군요. 그런데 이건 풀타임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야기잖아요. 네. 요즘은 주 15시간, 2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이 정말 많은데 이번들은 2년이라는 기준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겠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비례보호의 원칙이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비례보호요? 네.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그러니까 통상 근로자가 받는 대우를 기준으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아, 일한 만큼?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이 200만 원을 받는다면 같은 일을 주 20시간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에도 전부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이 비례보호의 원칙에서도 예외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게는 명절상여금을 100만 원을 주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당신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래도 합법적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아, 차별이군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하고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예외로 명시한 특정한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이랑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거든요. 아, 훨씬 넓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몇 가지 항목 외에 다른 금품이나 복리후생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그건 비례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고 당연히 시정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같네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가? 이 합리적 이유라는 말이 정말 고무줄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만약 사업주라면 아니 공개 채용으로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정규직하고 수시 채용으로 뽑은 계약직의 대우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항변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채용 과정의 난이도나 기대 역할의 차이 이런 게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나요? 바로 그 주장이 법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용자 측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매우 명확합니다. 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비교 대상인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가? 둘째, 만약 있었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네. 여기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즉 회사에 있습니다. 와,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요? 네, 근로자는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되고 회사가 아니다, 그럴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채용 절차가 달랐다는 주장은 왜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건가요? 그건 채용 절차나 경로는 입사 시점의 이야기일 뿐 입사 후에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만약 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강도로 수행하고 있다면 과거에 어떤 경로로 입사했는지는 현재의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그 반가워 아카데미에서
무기계약직에게는 상여금이랑 가계보조비를 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팀장에게는 안 준 사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아마도 고용 형태의 차이나 예산상의 이유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상여금이나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 같은 항목들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려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흥미로웠어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하고 똑같은 청소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복지 포인트나 명절 휴가비, 종합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요. 네네. 이건 그냥 우리는 공무직이고 저들은 기간제다라는 약간 신분의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 같은데요. 네, 그 사례 역시 법원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업무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본질적 내용. 네. 담당하는 구역이 조금 다르거나 사용하는 도구가 약간 다르다. 이런 식의 사소한 차이는 업무의 본질을 같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직군 분류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일의 가치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 형태의 특성 자체가 임금 차이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만약 그게 이유가 된다면 차별 금지 조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려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면에서 이러이러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상응해서 이 정도의 대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원래 그랬다거나 다들 그렇게 한다. 이런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고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과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이유라는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법이 요구하는 합리적 이유는 매우 엄격하고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이건 분쟁 시에 근로자에게 주어진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둘째, 보호의 원칙이 다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2년이라는 고용 안정의 방패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비례 보호의 창이 주어져 있는 거죠. 당신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활용해야 할 법의 논리가 다른 셈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포함된 우리 기업 차별 예방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점검표가 아닙니다. 네, 아주 유용한 도구죠. 이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채용 경로가 달라서 단기 계약이라서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설정해둔 임금이나 복리후생 체계가 있다면 오늘 당장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을 판단하는 법의 기준과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법은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법의 잣대가 아니라 동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일터의 보상 시스템은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형평성은 법조항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될 겁니다.